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2월 2일 월요일인데요. 자, 오늘 한 주간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는 좀 비교적 포근했는데 오늘 밤부터는 급격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자,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님, 일단은 오늘 밤부터 본격 한파가 시작되면은 당장 내일은 그렇고요. 언제까지 좀 추위가 이어지는 겁니까? 이번 주 내내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어제와 오늘 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기온이 올라서 내일 떨어지는 기온이 더 춥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아침 10도 안팎으로 또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 많은 지역이 영하의 추위를 보이겠고 산간 지역은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지금 섬 지역의 강풍특보 그리고 서해상부터 풍랑특보가 순차적으로 오늘 오전부터 그리고 내일 밤 사이에 동해안까지 확장을 하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추위에 바람까지 분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눈이 다 녹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 한파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빙판길이 일단은 걱정이 되고 또 이제 블랙 아이스라고 해갖고 숨은 이제 얼음들 이런 게 좀 도로에 쌓이면서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또 특히나 지금 보니까 안개까지 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동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뭐 안개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눈으로 인해서 이 지면이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밤 동안 기온이 높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대기 지표면 부근에 은결이 돼서 안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보통은 한 오전 10시쯤이 되면 해가 뜨면서 소산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하늘이 좀 흐린 상황이라서 해가 뜨지 못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지 못해서 오늘 한 12시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군요. 지금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과 호남 지역 200m 앞도 채 보이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별히 조심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대기 중에 이제 수분이 계속해서 이제 지면으로부터 공급된 상황에서 기온이 낮게 떨어지면 이제 블랙 아이스 도로 위에 침묵의 암살자라는 굉장히 아주 섬뜩한 별칭까지 얼어 있는 거죠. 도로가 있습니다. 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그냥 젖은 도로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도로 위를 갔을 때는 엄청난 그 빙판길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3, 4배 18중, 10중, 9중 맞습니다. 수도까지 많이 뭐 났어요. 핸들을 꺾었을 때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차간거리 간격도 평소보다 3, 4배 정도 늘려주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한 40km 정도, 그러니까 평균 이제 속도로 한 시속 40km 속도로 천천히 서행하시고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셔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번 주 내내 계속 이런 추운 날씨와 함께 이 그늘진 곳들에는 이게 블랙 아이스가 유발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이번 주 한파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눈이 갑자기 폭설이 너무 내려가고 좀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눈 소식도 있나요? 일단 오늘 비 예보도 있습니다.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 사이부터 이제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과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뭐 바깥 활동할 때는 힘들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확장하면서 내일 다시 수도권과 호남 지역, 주로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체계적인 비구름이 들어와서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리는 것보다는 이번처럼 찬 공기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게 되면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주로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눈을 내리게 되는데요. 뭐 수도권일지 서울도 눈이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눈 예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눈의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경기 남부 내륙, 그러니까 서울은 아직까지는 눈 예보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는 않고 이제 내리면 이제 비의 형태로 내릴 거고요. 경기 남부 내륙 1cm 안팎, 충청권과 전라권도 1cm 안팎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들 지역이 이미 지난주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인 곳이기 때문에 지금 복구 작업도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1cm의 눈이 추가적으로 내리고 또 기온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요. 양만 보고 안심하시지는 마시고요. 계속해서 좀 기상 상황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추위, 바람, 뭐 비, 눈까지 온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도 있어서 공기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한사온
겨울철에 우리나라 기후 특징이 3일이 추우면은 4일은 좀 포근하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된 고기압권에 머물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좀 정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정체된 고기압은 풍계가 국외에서도 미세먼지를 실어 나르기 좋은 네. 그런 바람의 방향을 만들기는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경기 남부 지역은 오후 중에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위 지나고 나서 날씨가 좀 포근해지는 주 후반에는 또 이렇게 대기 정체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말썽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이제 정보를 통해서 오전에 이제 미세먼지 정보를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그 문자 수신도 받아보는 것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급격한 기온 변화 있고 좀 면역력이 그에 따라서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대비 4조 원가량을 삭감한 데 대해서 정부 여당은 감액을 철회하라, 또 민주당은 더 깎을 수 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죠. 민생을 볼모하는 정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떤지 국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여기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 여전합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예산 증액과 달리 감액은 정부 동의가 없이도 가능한 점을 이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액까지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약 이대로 처리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내세워왔던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등 민주당도 일정 부분은 포기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본회의 이전 정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조금 전 비상의원총회 열고 대응이 나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행패라고 지적한 국민의힘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이어갔습니다. 그냥 국정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인 10시부터는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모여 비상의원총회에 돌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예산안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없다면 그 어떤 추가적인 협상도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감액안 철회 없이는 추가 증액 협상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감액 예산이 우리 경제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재차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서도 이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긴 하지만 대부분 기한을 넘겨왔던 만큼 추가 협상 가능성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제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4조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 밝히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목소리 나왔었는데 조금 전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뭐 독점이에요. 독점은 할 일 하고 있는 거죠. 예산도 어제 보니까 감액 예산 저도 국회의원 했는데 3번 했는데 감액 예산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쓸데없는 거 잘라낸 거예요. 아니 정액도 해줘야 되지. 정액은 동의하면 한다니까요.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깎은 게 아닙니다. 0입니다. 그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뭐 경주 이씨라고 해서 서로 기분이 좀 좋은 상태로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일단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고 일단 여당 합의 없이 4조 1천억 원을 깎은 예산인데 민주당은 이 이유가 뭡니까? 일단 뭐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지만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상의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마트 등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민생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예전부터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상저하고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건전재정만을 외치다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표 예산만 정부가 가져오고 야당이 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민생 경제를 살릴 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정말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네. 예산을 늘리고 국민이 필요한 예산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일단 깎은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4조 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예비비, 뭐 대통령 순방 관련 비용이 있고 또 대통령실 그리고 검경, 감사원 특활비가 0이다. 뭐 아까 한동훈 대표가 했지만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상수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깎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증빙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네. 검경 수사기관의 특활비는요. 이제 뭐 마약이나 조폭 수사를 할 때 또는 경찰들 같은 경우에 밤거리 여성들 밤거리에 돌아다니시는데 굉장히 또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야근을 피치 못하게 하게 될 때 뭐 네. 식비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증빙이라는 건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기 마약이나 조폭범죄 소탕하러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막 범죄자들이 도망가는데 아 저 사장님 영수증이요 하면서 챙기기가 예. 어려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활비 부분은 특히 수사기관의 특활비 부분은 오히려 국가기관이 좀 더 챙겨주면서 제대로 감시를 물론 하긴 해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제대로 챙겨주면서 국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이미 검수완박 입법으로 이 국민들의 치안을 굉장히 많이 약화시켜 놓은 민주당이 특활비까지 영원으로 삭감을 시켜버려가지고 완전히 뭐 국민들을 범죄자들한테 던져주다시피 한 이러한 결론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이 앞으로 내년에 굉장히 불안하게 사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국회의원 특활비는 그대로 놔뒀어요. 이 국회의원 특활비가 언제 문제가 됐냐면 네. 과거 우리 당이긴 하지만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2015년이죠. 매월 특활비를 한 4, 5천만 원 지급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남는 일부를 그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라고 밝혀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논란이 있었고 또 적이 해명도 있었습니다. 했었죠. 예,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특활비를 뭐 많이 삭감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삭감을 했다고 한들 빵원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국회의원들에게는 그와 같은 특활비가 주어집니다. 국회의원들은 특활비를 가지면서 이 밤거리를 지키고 국회 목전 195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특활비가 한 네. 8억 정도고요. 특경비라고 또 있어요. 특경비도 있죠. 예. 특경비까지 합쳐서 195억 네. 원이에요. 그래서 특활비와 특경비로 195억 원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그 특활비, 특경비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밤길을 지키고 범죄를 소탕해야 되고 이 여성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도대체 민주당은 도대체 여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항상 앞장선다고 하는데 여성들의 밤길, 여성들의 치안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격앙되게 이야기를 했고 네.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가 이제 정치인이 되기 전에 변협의 부협회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 변협에 방문해서인데 치안은 마치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처럼 일종의 복지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다. 근데 그 치안을 약화시키는 것은 바로 복지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매슬로우의 그 욕망 단계설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위협하는 정치 세력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상수 대변인이 하신 말씀 굉장히 많으셔갖고 저희가 할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그럼 하나하나씩 이승훈 부위원장한테 여쭤볼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마약 수사, 범죄 수사하는데 어떻게 영수증을 내냐라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수긍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아니 그렇게 치안이 좀 걱정되고 지금 당장 마약 수사가 멈출 것 같으면 야당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한가하죠? 왜 언론에다 대놓고 화만 내고 대화를 안 하죠? 그럼 야당이 원하는 예산은 필요가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만 통과시켜야 되고 그게 통과 안 되면 비난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뭐 쌈지 또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 떨어졌냐 이렇게 일단 공세는 그렇죠. 치는 거예요. 검찰에도 그랬고요. 경찰에도 그랬고요. 특활비 관련해서 꼭 마약 수사라든가 엄중한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것 외에는 좀 어떤 사용처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하라라고 국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네. 공개 안 하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지금 영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조차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영화 보고 영화 예산이 뭐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공개하라고. 근데 공개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특활비를 내역을 공개 안 한 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랬었지만 이제는 법원의 판결로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공개하라고 하는 것들은 네. 결국에는 정보, 어떤 국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기밀의 상황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원도 공개를 원하지 않지만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100억 가까이 됐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그걸 아내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10분의 1로 완전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지금 한 10억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회는 이미 자신의 90%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냈는데 그럼 검찰과 경찰들은 이거 안보예요. 이거 기밀이에요.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빵 사 먹고 개인적으로 고기 사 먹는 것은 공개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약 수사라든가 기밀과 관련한 것들은 공개 안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도 받기 싫다고 하니 그럼 영원으로 만들어 줄게. 그런데 본인들이 그 입장을 바꿔서 기밀이나 안보 외의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 국회가 통제 아래에서 얼마든지 특활비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주장, 정부와 여당의 주장만 하지 말고 야당의 국회의 감시도 좀 받아주시라 이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우현식 국회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좀 중재를 하고 또 만찬 회동도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경합니다. 거절했고요. 조금 전에 또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여전히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역풍이 두려운지 뻔뻔하게도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민주당 대표의 이중 플레이는 정부 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입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경한 것 같은데 철회 외에는 협상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뭐 감액을 할 거면은 예를 들어 국회 특활비도 90% 감액하고 10%는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영원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영원을 만든다는 건 마약 수사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조직폭력 수사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을 만들어 놓는 거를 해놓고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자. 저는 이와 같은 일종의 자해공갈이죠. 거의 자해공갈입니다. 국민을 놓고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국민들의 밤길과 이것을 놓고 정파가 자해공갈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테러범이랑 협상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애초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을 놓고 예를 들어 국회 같은 경우도 빵원을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뭐 삭감안을 놓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영원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협상을 하자?
이거는 자해 공갈을 해놓고는 지금 협상을 하자, 테러를 저질러 놓고는 협상을 하자는 건데 그런 협상에는 응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래 뭐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한 거다. 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도 사과할 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감액안도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저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안이.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런 빵원이라는 진짜 이런 무슨 극단적인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됩니까? 뭐 아니면 돕니까 그냥. 그래서 이 빵원이라는 것부터 일단 철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민주당은 더 깎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조금 물러설 뭐 의지는 없는 겁니까? 아니 그건 국민의힘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러설 여지는 없냐. 아니 2년 동안 본인들 마음대로 예산안 증액하고 새로운 예산 늘렸잖아요. 야당 예산 지금 예산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지 않으면 지역 경제 뭐 상품권이라든가 또는 민생 지원금 같은 거 하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되고 잃어버린 30년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괜찮아질 거야. 건전 재정 될 거야.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이 얘기만 하다가 계속해서 자기 윤석열표 예산만 계속 늘려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야당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권 반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만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야당은 예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정부가 늘리거나 정부가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야당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당은 정부 예산을 깎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민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경기를 살릴 생각이 있다면 민생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나도 내 고집대로 끝까지 갈 거야 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좀 전화하셔가지고 좀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민생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정부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제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를 합니다. 연일 강경 드랩을 걸고 있는데 자, 주말 5번째 장애 집회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나 감옥 가나요? 그 쉬운 걸 왜 묻습니까? 김건희 감옥 가지요! 주술과 황금과 권력이 합친 주술 카르텔 저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성탄절엔 주술 정권 뒤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구원합시다.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네, 박상수 대변인.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라고 마지막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증교사로 무죄를 받기는 했는데 네. 이제 공직선거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이 633 예. 이렇게 따르면 항소심과 대법원이 6개월 안에 네. 결정이 되도록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치면 이 런웨이라고 그러는데 자본이 모두 이렇게 소진될 네. 런웨이가 6개월 남은 거예요. 보통 보면 이제 사업에서도 이렇게 런웨이가 6개월 남으면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파산이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회생으로 넘어가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승부수. 그런데 정말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고 633에 딱 6개월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이젠 숨길 생각도 없는 거죠. 6개월 안에 탄핵을 시키거나 해서 끌어내리지 못하면 네. 내가 감옥에 가게 감옥은 가진 않죠. 집행유예 2년이니까 예. 내가 정치 활동을 더 하지 못하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5차 장애 집회는 4차 장애 집회보다 사진으로만 봐도 뭐 똑같다고 해요. 4차랑 5차 똑같이 10만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진으로만 봐도 규모가 좀 줄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회 10만 참석 인원이요. 예, 집회 참석 인원이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의 지금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또 사법부가 무죄를 뭐 판단할 건 또 판단해 주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게. 그러면 사법부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6개월 내내 사법부 겁박 집회를 이어가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좀 접고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에서도 뭐 영원 예산 이런 거 극단적인 거 하지 말고 조금 이제 협치적인 그런 것도 하면서 차라리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6개월 안에 다른 승부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6개월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셨고요. 이승훈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6개월 뭐 분분합니다, 해석을? 뭐 가진 자가 협치를 해야 되자는 것이죠. 없는 사람한테 자꾸 협치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자가 예산권이 있는 사람이 좀 예산을 나눠서 국민에게 다가가자고 그래야지 자신은 예산 편성권이 있으면서 없는 사람에게 너 예산 포기해라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는 좀 방탄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3년 내내 방탄 얘기 들었는데 이미 검찰이 수사했고 경찰이 다 수사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도대체 뭐 검찰 특활비 예산 줄였다라고 해서 이게 방탄이 되는 겁니까? 뭐 특활비 줄이면 재판을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좀 방탄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당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이 도핑 테스트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이러는데요. 민주당은 도핑 테스트 받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공정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나 경찰이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부인에 대해서는 도핑 테스트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정하다는 것들을 좀 여당이 보여주고 대통령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야당 대표만 가지고 계속해서 방탄하니까 이 정부는 야당 대표 수사하는 거 외에는 뭐 하는 게 있나? 연금 개혁은 하나, 의료 분쟁은 언제 해결되지? 뭐 교육 개혁하고 노동 개혁한다고 했는데 정권 말기까지 한다는 말만 하고 끝나겠지? 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임기 절반도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거 해야지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거 야당 때문에 지금 정부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야당 때문이야. 야당 탓 좀 그만하고요. 좀 여당이 좀 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도 국민의힘 내부를 좀 보면은 여전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자, 냉각기를 갖자 이런 제안도 나왔지만 뭐 친윤, 친한 이쪽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시스템 문제를 잘 개선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잘 운영되도록 하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결국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려는 데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먼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 그 당권 싸움까지 네. 결국 당의 헤게모니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지금 다음 대선을 위한 우리의 다음 대선 주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지금 당장은 한동훈 대표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에서 이런 공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동혁 최고위원 얘기를 보면은 이제 내부의 현재 갈등 원인이 이 한동훈 대표만 아니면 된다. 이게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갈등이 아마 종식될 거는 좀 해석하자면 내년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박상수 대변인은 여기 이 장동혁 최고위원 말과 동일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소위 말하는 당내 친한이라는 그룹에서 지금 공감하고 있는 문제 의식이고요. 사실 뭐 지난번 대통령 담화 이후에 친한계라고 불리는 요 그룹에서는 사실 대통령 담화가 굉장히 국민적인 즉각적인 반응이 좋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인적 쇄신이나 특별감찰관 추진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밀고 나가고 또 대통령실도 호응을 하면서 잠시 지지율 반등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럴 때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대통령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이 사안을 끌고 갔던 것이 있는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에 대해서 뺨을 때린 행위가 바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이만큼까지 키워온 겁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요, 사실 이제는 더 이상은 논란이 되질 못해요. 왜냐, 오늘 서울시경에 당에서 고발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고발하는 내용에 보면은 뭐 직접 작성했다라던가 가족 명의로 작성했다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다 허위 사실이니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발한다는 네, 거죠? 오늘 고발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금요일에 고발 예고였고요. 오늘 서울시경에 고발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을 금요일에 주진우 의원이 공개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고발장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허위다라는 것을.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작 고발을 하지 않고 왜 진작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 그냥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까지 키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고발이 됐던 말이 됐던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만들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난 그 총선 백서나 그 다음에 문자 익심 논란 때처럼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서 내보내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물어봐요. 그럼 대안이 있냐 물어보면 대안도 없어요. 그쪽에서는. 대안도 없고 그저 자신들이 당권을 다시 차지하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보수 세력에게 여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차라리 건전한 정책 경쟁을 한다라던가 내부에서 어떠한 그 쇄신의 경쟁을 한다라면 그건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어디서 정말 논거도 안 돼. 정말 민주당 패널들 제가 만날 때마다 정말 재밌는 게 민주당 패널들이 걱정을 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걱정하시네요. 네, 걱정해주고 재밌다 해주고 정말 제가 그래서 이승원 위원장도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죠. 네. 너무 무능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죠. 그리고 또 너무 한가해 보이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무장관 출신의 여당 대표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원 게시판에서 누구 욕을 했냐? 너가 했냐? 내가 했냐라고 다투는 게 3주 이상 수습을 못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한숨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권력 암투에만 매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죽이는데 올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당 대표 죽이는데 올인하고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와 정리되고 김기현 전 대표와 정리하고 도대체 지금 정치는 누구하고 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뭐 민주당과 이제 한간에는 뭐 이제 다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 네. 대표 배제하고 민주당과라도 대화를 하면 좋은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국민의 눈높이를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임기 이후에 사후를 임기 이후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말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 보고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대표가 이르면 내년 2월에 전국 시도당과 당원 협의에 대한 당무 감사를 실시할 걸로 알려졌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원외 당협위원장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시점에 박상수 대변인 한 대표가 이르는 이유, 그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하고요. 이유는 뭔가요? 근데 당무감사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 원외 당원 협의회 위원장들 그 대표와의 간담회 때 내년 초에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예. 한동훈 대표가 이미 하셨습니다. 지난 10월에 이미 했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은 정기적인 당무감사는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분열적인 모습 지금 부위원장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고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논란이 종식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뭐 같은 하늘 아래 못 있겠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친윤계, 친한계 같이 못 있는다. 네, 이런 의미로 예.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도 굉장히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네, 지금부터는 연애 사건 소식 볼 텐데 지난주 뜨겁게 달궜던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 그리고 청룡영화상에 참석하면서 드디어 입을 열었다. 어떤 얘기 나왔고 또 감론을박이 이어지는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원 기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네. 정우성 씨가 청룡영화상에 참석해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정우성 씨 천만 영화 서울의 봄 주연 배우로서 최다 관객상 시상자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네. 함께했던 황정민 씨와 함께 시상자로 나섰는데요. 이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에게 이 상을 건네면서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우성 씨는 먼저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를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팬들에게도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모든 질책은 제가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언급할 때는 목소리를 약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논점,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짧지만 밝힌 것 같은데 홍경선 기자님. 그런데 이 정우성 씨가 청룡영화상에 참석할 때 당일까지도 뭐 참석한다 만다 계속 이랬거든요. 어쨌든 입장을 밝혔고 여기 대해서 뭐 주최 측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최 측에서 혼란스럽기도 했겠고, 근데 주최 측에서는 아마도 정우성 씨가 참석하기를 바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논란에도 그래도 참석하는 게 좋다. 네, 그런데 정우성 씨가 사실은 영화제에 폐가 될까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국민 앞에서 이제 본인의 목소리로 사과의 말씀,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이 진정한 사과를 전하고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잘 됐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말한 건 잘 됐는데. 이제 이 부분까지는 저는 뭐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론적으로는 전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어느 배우가 이런 자리에 이런 논란을 딛고 저는 참석할 수 있는 배우는 아마도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외면하든 회피하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뒤에 이루어졌죠. 그 무대에 올랐을 때 몇몇 배우들이 네. 이제 큰 박수를 넘어서서 환호의 네. 목소리를 한 겁니다. 물론 그 배우들은 평소 좋아하던 배우, 선배에 대해서 어떤 응원의 마음, 힘내라 이런 뜻을 전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동의하는 듭니다. 분도 있지만 동의 안 하는 분도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배우 뭐 참석자들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거보다 과연 그럼 그들은 힘을 내라고 정우성 씨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텐데 네. 진정 정우성 씨를 위한 혹은 또 문가비 씨 아기까지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사실은 빨리 잦아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좀 잦아드는가 했는데 다시 한번 이 환호를 하면서 이 이슈에 저는 화력을 새로 부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슈가 다시 타오르면서 지금 주말 넘어서서 계속 꼬리가 이어지고 있다. 좀 현명한 판단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제 생각뿐이 아니라 이제 누리꾼들 댓글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일부는 동료니까 저럴 수 있다. 그 마음도 이해하는 분도 있다 하시지만 네. 많은 분들은 아니 자기들끼리만의 세상이냐. 흔히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하죠. 왜 대중이 다 전체가 공감할 수 없는 행동을 또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꼭 저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냥 힘찬 박수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분들이 네. 현재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말씀하시는 게 어떤 공적인 자리였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 혹은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 많이 갔지 않습니까? 기자들 가서 끝나고 나서 거기서 짧게 입장문, 뭐 질의응답을 안 하더라도 짧게 입장문 행사 끝난 다음에 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것도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정우성 씨가 결국 청룡에 대해서 참석을 했을 때 이 영화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참석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는 자리도 될 수 있겠다. 앞에 물론 영화에 대한 사랑도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했지만
결국은 이 사과할 수 있는 자리여서 저는 나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소속사가 입장문을 냈었지만 본인의 어떤 마음 이게 다 드러나는 표정과 목소리로 사과를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네. 영화제 측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언급이 있을 걸 알면서도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영화계 대선배인 배우 김수미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고인회를 향한 뭐 추모 행사가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우성 씨 어떤 그 논란 때문에 다 묻혔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우성 씨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렇죠. 그리고 영화인들이 보는 맞습니다. 것도 이런 시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영화제는 이 한 해 동안 영화를 만든 사람들, 제작진, 출연진, 이 영화인들의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정우성 씨는 불참을 좀 요청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주최 측에서 그러면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겁니까? 참석? 이제 정우성 씨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불참을 계속해서 그런다 이제 영화제 측과의 논의 끝에 결국은 참석으로 결정을 했고 결정해서 나갈 때는 본인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김수미 씨에 대한 추모가 없었다. 고인에 대한 추모가 없었다. 이 부분이 저는 정우성 씨가 이것도 이제 비판받을 일인가 하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주혁 씨라든가 배우 김지영 씨라든가 신성일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윤수정 씨라든가 김영애 씨라든가 떠났을 때 청룡이 이제 그 추모부터 하고 영화제 문을 여는 그런 형식을 취했었어요. 그런데 뭐 영화제 측도 고심 끝에 준비를 했는데 못한 뭐 배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러한 순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비판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니 지금 정우성이 중심에 되고 이슈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고인에 대한 추모가 빠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질타까지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른 얘기도 해보죠. 이 정우성 씨가 비혼 출산 인정하면서 이제 혼외자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좀 많이 좀 올라오는 상황인데 윤지영 기자, 이번엔 이 김희경 전 여가부 차관도 여기에 대해서 이례적입니다. 입장을 내놨어요. 네. 바로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혼외자라는 좀 낡고 어떤 편견을 조장하는 이런 말을 쓰지 말자 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혼외자라는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 김희경 전 차관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서 아이를 혼외자, 혼중자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 자체가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강조인데다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다라면서 부모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용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혼외자는 현행 민법에 근거한 표현인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혼인 외 출생자를 혼외자, 네. 혼인 중에 출생자를 혼중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지난 2019년도에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 열의 7은 이 혼외자라는 표현이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앞서서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서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비혼 남녀가 동거 신고를 하면 이 국가가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복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정상 가족의 범위에 좀 벗어나 보자 이런 취지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자, 다음으로는요. 이 많은 분이 아시는 분입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그 MBN 가보자고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뭘 공개했냐면요. 파격적인 유서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유서라고 있었어. 미리 쓴 유서.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그거 제일 크고 나 죽으면 옆에 있는 놈이 담요에다 말아서 태워서 가루 가지고 영동대교에 가운데에서 뿌려라. 근데 뿌리는 게 불법이래. 그래서 이제 다음에 누가 있었을 줄 알면 뿌려 하고 가로치고 몰래 추가. 근데 왜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장례식 치를 만큼 그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장례식 한다고 나한테 와서 저러는 게 그거 받기가 싫어. 그러니까 후배놈들이 형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그냥 죽기나 해. 그분들 누구예요? 나머지 형주 창식이 짱이 새끼들이 야, 그런 대단하네. 얘기를 지네들이 다 알아서 할 때 죽이나 하라고.
재산 관련된 내용도 좀 적어야 되잖아요. 적어야지. 그거 적으셨어요? 적지. 어떻게 내가 그때 잘못했어. 처음 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여자한테 반을 주라. 그건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다시 썼어. 두 번째 쓸 때는 분배가 달라지지. 자식 셋이니까 4등분에 4분의 1은 내 옆에 있던 여자한테. 네, 미리 쓰는 유서를 지금 쭉 얘기를 한 건데 홍 기자님 일단 재산 비율, 분할 비율 언급이 있어서 굉장히 눈길이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절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줘라. 마지막에 내 옆에 있었던 여자에게 줘라. 이 내용만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친자식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재산 분할 비율도 바뀌었지만 드디어 이제 자녀에게 주겠다는 얘기가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네. 윤여정 씨와 결혼해서 둘이 있고 두 번째 결혼해서 또 입양한 딸이 한 명이 있고 네. 이제 여기서 이 세 명에게 4분의 1씩 줘라. 그럼 4분의 3이 가죠. 그리고 마지막 4분의 1은 이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줘라. 이런 식으로 같이 계신 분이 다시 있으신 거죠? 네, 예. 이제 미리 쓰는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조영남 씨가 작성한 유서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일단 유서도 갖고 있다는 거죠, 썼다는 거죠. 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게요,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네. 있습니다. 유언을 하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아니면 정말 공증을 받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는데 네.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좀 접하기 쉬운 것이 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말 그대로 편지지에 정말 직접 작성하는 그런 유언을 말하는데 이것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어떤 됩니다. 건가요?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요. 언제 작성하는지 그 연, 월, 일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명과 낙인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또 적법한 유언으로서 효과를 가질 수 없거든요. 만약 지금 조영남 씨가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잘 적어두셨다면은 네. 이대로 진행이 될 수는 사실 있는 거고요. 사실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은 다른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3분의 1씩 돌아가야겠지만 지금 한 가지 추가해 두신 거죠. 마지막에 내 곁에 있는 여성에게도 네. 일정 부분을 주겠다. 그래서 상속인을 4명으로 봐서 4분의 1씩을 보장하겠다. 이 부분인데 뭐 만약 제대로 지켜졌다면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옆에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누군지 뭐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자 윤지원 기자, 이 조영남 씨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또 네. 연애관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있다면서요? 네, 좀 독특한 연애관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아니면 짓궂다고 해야 될까요? 네. 연애관 관련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럼 요즘에 제미스트로서 제일 재밌는 건 뭐세요? 그러면 제일 꽂혀 있는 재밌는 거. 거는 여친 만나는 거. 만나서 쇼핑 가고 영화 가고. 지금 여친은 계세요? 여러 명 있지. 여러 명이요? 서열 다 있고 서열 다 있고. 여자친구들이 요리도 해주시죠? 그렇게 안 해줘요? 친절한 애들 뭐 많지가 않아. 안 친절한데 왜 만나세요? 예뻐서. 아니 그런 것도 따지잖아. 착해야 돼. 말이 통해야 돼. 근데 그래도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 막 아이고 뭐 마시는 밥 한 끼 해주고. 그러다 정들면 어떡하려고. 2번 결혼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유영혼이라는 수식어에 딱 맞는 네, 발언들이었죠. 그렇게 들리긴 합니다. 네, MC들도 좀 당황해서 여러 명이요 이렇게 예. 되물었더니 오히려 서열이 다 있다라면서 야.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시청자분은 어떻게 이거를 좀 들으셨는지 뭐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저런 연애관도 있구나라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또 조영남 씨가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혼에 대한 당시 심경도 털어놨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쉬웠네 하는 그런 건 있지. 후회 겸 아쉬움. 어떤 게 있어? 제일 큰 거 딱 하나 있어. 내가 집 나올 때 왜 애들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진짜 솔직하게 안 드셨어요, 조금? 그러니까 왜 안 드는 나도 이해가 안 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나만 좋으면 즐거우면 되니까. 그렇지. 다 모를 때였으니까. 모를 때였으니까. 배움이 좀 부족하고 모를 때였으니까. 그럼. 혹시 그 이후에는 그럼 연락을 한 번 하신 적 없는 거예요? 난 버킷리스트가 뭐 있어요? 없어. 하고 싶은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있는 거는 하고 뭐 전화 통화하는 거. 네. 이혼 심경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전 배우자 뭐 떠올리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가 아니고 아들들을 떠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는 좀 다 농담 섞인 발언들이 네.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진솔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네. 이 조영남 씨, 윤여정 씨와 결혼을 해서 1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이때 이 아들들을 집에 두고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들들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혼을 한 게 1987년이거든요. 지금 40년 정도가 됐는데 그렇네요. 40년 정도 연락을 두절인 상태로 지낸 겁니다. 이 부분이 좀처럼 후회하지 않는 자신이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홍종성 기자님, 일단은 조영남 씨와 윤여정 씨는 이제 꽤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왜 이혼했던 겁니까? 당시에 이제 본인이 나중에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조영남 씨가 윤여정 씨가 말하자면 전 부인이죠. 입을 열었다면 난 아마 사회적으로 매장됐을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좀 흔히 말하는 바람기가 다분했다. 그래서 이제 외도를 수차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13년 만에 윤여정 씨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거죠.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윤여정 씨는 거기서 생활인으로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조영남 씨는 별다른 또 이 경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결국은 이제 이혼에 이르렀고 본인 표현대로 이제 내가 이제 집을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바람기하고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아까 여러 명 있다는 여자친구도 다 뭐 양다리 문어다리로 연애를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서열 여러 명 있던 중에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전혀 이렇게 남녀 이성 관계라기보다 친한 여자 사람 친구처럼 여사친. 네, 굉장히 잘 챙겨주는 그런 연예계 선배거나 지인인 분들이 더 많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본인도 이번 방송에서 MBN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10년 동안 서열 1위였던 분이 다른 남성분하고 결혼해서 1위에서 제외했다 그래요. 정말 서열 1위고 정말 연인이었다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겠죠. 네. 근데 임재 변호사님, 이 전부인 윤여정 씨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언급하면서 또 전 부인 윤여정 씨가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송에서도요, 이 부분이 묵음 처리가 되긴 했어요. 아. 뭐 조영남 씨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아서 버킷리스트라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이제 미련이 남는 게 이 땡땡땡 엄마랑 전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 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또 MC인 홍현희 씨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미련이다. 이렇게 좀 재치 있게 넘기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또 맞다고 또 인정을 하시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던데 어쨌든 지금 남남이 되셨고 자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윤여정 씨는 지금 승승장구하시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번 이제 언급이 되면서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케이크 대목이라고 불리는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특별함이 배가 되면서 이 케이크 가격도 배가 되는 걸까요? 장식품처럼 보이는 이 관람차, 한 호텔에서 출시한 크리스마스 케이크인데요.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이 케이크 무려 35만 원입니다. 또 다른 호텔도 최고 40만 원 선의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 판매가가 30% 넘게 올랐습니다. 만드는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데다가 트러플 등 고급 재료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호텔업계의 초고가 케이크들, 하지만 가격이 무자비하게 올라도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의 케이크는 벌써부터 예약이 마감됐다고요. 경기 불황이 심해지는 만큼 작은 사치로 행복감을 느끼는 스몰 럭셔리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지만 일각에서는 상술에 이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경기의 시름을 앓았던 한 해 케이크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따뜻하게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PG 운반선에 무단 승선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옹진군 앞바다 해상의 한 보트가 대형 LPG 운반선에 접근하더니 선체에 플라스틱 힐즈라는 글씨를 페인트로 적습니다. 무단으로 승선해 12m나 되는 구조물에 올라서 현수막도 펼치는데요.
석유화학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수송하는 선박을 무단 점거한 이 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입니다. 부산에서 진행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건데요. 이들은 해경과 대치를 벌이다 1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환경운동단체는 서명운동을 하며 붙잡힌 활동가 4명에 대해 석방을 요구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환경 문제, 과연 이번 사건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하네요.